보통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별로 차이 안 났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고 차익 없이 소자본으로 집을 구입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갭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투자할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들어가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전세 가격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할 마음이 많이 생기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가 계속 올라갈지 보합이 될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차익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고,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을 때에 내가 소자본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는 서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쵸. 서울 얘기. 네, 서울은 지금 그래요. 네. 그럼 지방은? 지방은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지방은 지금 매매 가격이 2년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은 유지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역에 대한 분석이 좀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보통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아파트를 구입을 많이 하죠. 아파트를 구입하는 목적이 있겠죠. 학군 때문에 그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기서 애가 이제 교육할 때까지는 이사를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애들을 키우는 데서 좋은 병원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학원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 백화점은 얼만큼 가까이 있고 우리 가족들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 이 인프라를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 출퇴근하든 애가 학교로 왔다 갔다 하든 이 교통이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 그 지역에 일자리가 풍부해가지고 일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면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혼으로 많이 연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금방 제가 말했는 요 세 개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세를 놓든지 아니면 파는 데서 환급성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역을 또 이제 선호를 하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갭 투자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기 나오는 아파트는 거진 없어요. 빌라에 갭 투자 들어갔던 게 전세금을 제대로 못 돌려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에서도 주거용 쪽에서도 보면은 아파트하고 빌라가 있는데요. 물론 오피스텔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아파트하고 빌라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아파트에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안으로 사는 곳이 빌라예요. 빌라. 이 빌라는 전세나 매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이게 장점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KB시세라고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게 있는데 빌라는 KB시세가 없어요.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대출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지 평균적인 시세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샀는 가격은 2억인데 2억 뭐 6천, 2억 7천에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양할 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분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 80% 나온다. 원래는 80% 못 나와. 뭐 대출 50% 아니면 6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80% 나온다는 거는 서류상 이제 가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샀는 거는 2억에 샀는데 2억 6천에서 2억 7천에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60% 받는다고 해도 받는 대출은 뭐 1억 8천, 1억 9천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내가 분양받았는 게 2억 6천, 2억 7천에 받았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2억 6천짜리 빌라구나, 2억 7천짜리 빌라구나, 전세를 1억 9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시세가 이러니까 괜찮겠구나 하면서 전세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 빌라도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가격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파트부터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빌라부터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시장은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가격대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수요자가 별로 안 찾는 곳은 가격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격대가 올라가면은 그 대안으로 빌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공급 물량이 아파트가 좀 생겨버리면은
아파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빌라를 찾지는 않겠죠. 그럼 수요자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곳은 빌라란 말이에요. 이쪽에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빌라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 일단은 전세금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이 갭 투자라는 게 자기가 시세 차익을 못 보는 거는 상관없어. 그리고 가격대가 떨어지는 것도 상관없어. 근데 계약 기간이 됐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억 8천에 내가 전세를 놨다 그러는데 이 전세 가격이 1억 5천 원 떨어져 버렸어. 1억 5천 떨어졌다면 어디서 1억 5천에 전세를 끼겠죠? 그럼 3천이 모자르죠? 3천을 어디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집이 5채면은 1억 5천만 준비하면 돼. 10채면은 3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채, 20채만 들고 있으면은 다주택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60채에서 100채까지는 들고 있어요. 1년에 계약 만료돼가지고 돌아오는 게요. 한 달에 한두 건씩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년에 한두 개에게 맞추는 것도 힘든데 한 달에 한두 개씩 계속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돌려막기처럼 어느 순간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파트는 한두 채라도 팔아가지고 거기서 돌리면 되는데 빌라는 아파트보다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소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의 문제인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경기도 쪽으로 아파트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갭 투자를 하는 목적은 월세 수익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갭 투자를 하는 목적은 시장에 매수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매매 가격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월 수익 10만 원, 20만 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갭 투자는 언제쯤 들어가야 되냐면은 시장에 공급 물량들이 부족했을 때에 이 갭 투자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들이 예전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급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급매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매매 가격대들이 이제 지표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매매 가격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수요자가 안 나타나면서 급해가지고 내놓는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래가가 있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규제하면서 눌러버리니까 시장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급한 가격에 내놨는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대가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장에 공급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 애 때문에 거주를 하긴 해야 돼. 여기 직장 때문에 내가 이쪽에 집을 구하기는 구해야 돼. 근데 사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한정돼 있는데 사는 사람 없어가지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월세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갭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 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을 잘 읽어봐야 돼. 이제 전세 기간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시점. 유수에서나 이 분위기가 사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래. 근데 나는 여기에 와가지고 애를 키워야 돼.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해야 돼.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어. 그러면 나는 사는 것보다 전세나 월세에 살겠어. 근데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이니까 내 돈이 2년 정도 묶이더라도 나는 전세를 찾겠어. 그럼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단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매는 안 찾으니까 떨어지고 전세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고, 요 갭이 별로 차이 안 나는 이 시점이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타이밍인 거죠. 서울은 이제 빌라 갭 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갭 투자했던 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 거고, 그럼 그런 지역이 어디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마산하고 진해하고 통합되면서 인구가 100만으로 늘어나는 중소도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창원 같은 경우는 구가 5개가 있는데요. 의창구하고 상산구하고 마산 합포구하고 마산 해운구 그리고 진해구,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구가 있는데 그래도 창원 하면은 의창구하고 성산구를 얘기를 대표적으로 많이 해요.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계획해가지고 만드는 도시가 창원이에요. 가보면은 바둑판처럼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창원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에 성산구 쪽에 그 안에 시청이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수요가 또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애들 키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시 안에 경남도청이라는 곳도 있어요. 이쪽에 또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또 수요층이 있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창원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창 창원에 인구가 많을 때는 120만까지도 있었어요. 지금은 제조업이 많이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창원이 한 100만 가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창원 자체가 제조업 도시다 보니까 그 주위의 위성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창원 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혼하고 그쪽에서 애들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이 창원을 보시면은 집 연도수를 보면은 2005년도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어. 대부분 88년도 아니면 90년도에 지었던 집들이 많지. 지금 이제 입주 물량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집을 찾는 사람들은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만큼 공급이 딸리니까 창원은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원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김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러니까 창원이 떨어지는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수요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그러면 떨어졌을까? 이 부동산 정책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창원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